저기 안켓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인데 미국하고 여러 나라 비교한 것인데요. 대학 재학 중에 이제 일본은 4학년 초반에 취직이 결정됩니다. 그 취직 결정률이 한 81% 되니까 이제 들어가서 종신고용으로 이제 고용을 보장받기 때문에 연공임금으로 나이가 들면 돈을 임금 올라가고 또 퇴직할 때 되면 또 아주 큰 액수의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습니다. 그 연금도 국민연금, 후생연금도 대기업, 기업연금까지 받으니까 정말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큰 혜택을 포기하고 창업에 뛰어들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국화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아래 저기 기업의 다각화 일리 비교는 우리 김영각 교수님이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요. 왜 일본은 그렇게 다각화를 많이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고용했던 사람들을 밖에 이제 뭐랄까요 종신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 내부에 계속 두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에다가 출량을 보냅니다. 자회사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면 신일본 제철 같은 경우는 한 종업원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00명은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자회사에 있어서 그런 제철 회사지만 장어 양식장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에 많이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비용이 좀 월급은 좀 적게 줘도 되니까 그렇지만 고용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양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어떤 좋은 걸 이제 받고 있는 분들이 창업을 안 하고 이제 또 다른 작은 회사에 취업을 아까 전에 보여줬다시피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임금 차이가 크니까 벤처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가 계속 그냥 대기업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유휴 그 인력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잉 고용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내부에 경기가 좋을 때는 막 사람을 쓰다가 경기가 나빠지고 사람을 자르고 이제 밖으로 내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고용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금융위기 때를 보면 그 불필요하게 자기들이 그 부담하고 있던 고용이 한 276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에는 인재가 남고 스타트업 기업에는 인재가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좀 적극적으로 자회사를 이렇게 설립했었습니다. 그래서 후지전기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후지전 아시죠, 그죠? 컴퓨터 하는 후지츠를 또 후지전기에서 나왔고 후지츠가 또 판학을 또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장분에 진출시키는 그런 옛날에 공격적인 다각화도 있었는데 그 최근에는 계속 사람들의 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좀 소극적인 그런 다각화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본이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면 한국 할 일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단 일본이 돈이 많습니다. 풍부한 자금이 있어서 가계와 기업이 정부는 그 재정 적자로 이제 허덕이지만 가계와 기업은 금융자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 현금하고 예금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 가계 현금과 예금을 합치면 1,461조 엔 정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과 현금을 좀 또 보험하고 연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다면 아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있고 또 그런 매력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CT하고 DX 기술의 적용이 블루오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안 돼 있고 아날로그 기술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일본에 적용하면 굉장히 찬스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일본의 ICT 투자액이 한 13조 엔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더 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ICT 혁명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저항했었던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곧 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한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일 협력이 그럼 좀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있는데 잘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일 기업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성공 체험이 이제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자동차 그리고 포스코 회사들이 대부분 일본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좋아졌고요. K-팝도 지금 어제 맞아 아이브가 요코하마에서 공연을 했지만 아이브도 일본하고 한국 여자 아이돌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굉장히 경쟁하고 협력하면 서로에게 유익하다 하는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비교가 좀 다릅니다. 한국은 굉장히 DX 기술이라든가 기업을 빨리 키우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반해서 이제 일본은 그런 게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은 로봇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제약 그런 기술에 있어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강한 부분에 특화를 하고 시장을 개방하면 당연히 국제 무역 이론에 따라서 한일 양국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한일 보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은 서로 이제 보완성이 있는 것이 일본은 한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자금과 시장을 제공해 줄 수 있고 한국은 일본의 스타트업 기업의 인력과 디지털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저도 이제 일본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일하는 게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취업 못해서 고생하지 말고 일본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일본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많이 또 배워서 또 한국에 와서 또 하면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럼 협력을 가신가 하는데요. 저기 보시다시피 글로벌 벤처 캐피탈의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근데 일본도 한국에도 이 글로벌 캐피탈, 벤처 캐피탈이 거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사무소가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건 IDG 캐피탈 중국만 있고요. 다른 나라 그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글로벌 벤처 캐피탈이 한국이나 일본에 들어올 지사를 낼 수 있도록 한국하고 일본이 같이 이제 비전 펀드를 만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양국 기업의 어떤 자금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움직이면 좋겠고요. 그런 큰 규모의 어떤 그런 벤처 캐피탈이 조성이 되면 또 글로벌 벤처 캐피탈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 문제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공동 주식 시장의 설립인데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M&A를 통해서 엑시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IPO를 통해서 엑시트를 합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일본이 한 76%가 IPO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증권 시장의 규모는 이제 일본 주식 시장하고 이제 미국 뉴욕하고 나스닥을 비교한 것인데요. 규모가 아직까지 일본 주식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 면에서 또 일본이 또 M&A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출구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일 양국이 좀 주식시장을 좀 공동운영해서 좀 그래 아시아 전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기회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좀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금방 올 수 있고 뭐 근데 좀 이렇게 뭐 비자 문제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냥 고도기술 엔지니어나 뭐 교수님들이나 연구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그냥 뭐 서울에서 부산 가듯이 오사카도 가고 동명도 가고 또 외국인 분들이 또 서울에 오고 이렇게 인적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무비자로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공동 프로젝트를 좀 많이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혁욱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특히 그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을 우리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너무 작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유니콘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인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을 합하면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한 2가 아니라 한 4, 5가 될 수 있고, 그 단초로 지금 말씀하시는 비전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한다든지 주식시장을, 공동 주식시장을 개설하는 건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우리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양국 정부에서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그 동의대학교의 이홍배 교수님께서 한국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대일본 협력 방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홍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홍배 교수님께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스터디를 하셨다고 아까 사전 미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토론으로 계시는 우리 스타트업 코리아 포럼에서 지난 8일날, 10일날 그 동대문에서 개최했던 부분도 제가 근데 부산에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근데 대학교가 부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제가 현장에 그 정말 생생한 그러한 그분들의 역동성이라든가 역동성을 느끼면서 반면 그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뭔가에 대한 그런 그 긴장감, 그다음에 불안감 그런 것도 같이 제가 근데 만약 기회가 되면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궤를 같이 합니다. 좀 더 우리 한국 측의 측면에서 자, 어떠한 협력을 추진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크게 오늘 이야기할 왜 스타트업이 부분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본 스타트업의 그런 생태계 현황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한계점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자, 그럼 과연 약점만 있는가 단점만 있는가 자, 강점도 있지 않은가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강점을 중심으로 협력 방향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 그러한 지원 정책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시점별로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과 일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통점은 자원이 빈약한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꾸준하게 경제 성장을 해서 10대 그리고 또 3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바로 인적 자원과 바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능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계속, 투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고령화는 계속 급속하게 늘어나고 아까 후카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잠재 성장률 0%, 거의 0%대입니다. 근데 그 일본이 잠재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지기까지는 오랜 30-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1.5% 밑으로 떨어진 것은 불과 15년도 안 됩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공통적인 과제는 똑같이 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뭐냐? 라는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게 양국의 경제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왜 제가 이 그림을 제시했냐면요. 70년 동안 대한민국과 한국, 일본은 서로 돕고 도와주는 그리고 물론 치고받고 또 갈등과 애증의 관계지만은 결국은
첨단 기술이 수반된 중간재와 자본재의 높은 의존도를 같이 공유하면서 상호 외부 경제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제시했습니다. 자, 2000년대 이후에 일본의 GDP 성장률의 평균 성장률 0.66%입니다. 그 중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 흑자에서 거둔 그 퍼센테이지가 0.47%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일본의 플러스 성장률은 결국은 3분의 2가 한국에 의해서 유발됐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학자들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일 양국 간의 경제 적자가 최근 30년 동안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상대국에 대한 위상도 많이 변했겠죠. 예, 보시면은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가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불과 2,000달러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환율의 차이도 있겠지만요. 그걸 차치하더라도 이만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97년의 외환위기하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한 부분들을 그나마 슬기롭게 극복을 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호 의존 보완도, 의존성과 보완성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2000년 대비 2020년엔 약 2배가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요. 한국은 반대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은 과거와 다른 각도에서 한일 관계의 협력, 그리고 한일 관계의 관계를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 왔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세계적으로 국제 무대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결국은 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한일 양국은 엄청난 자유무역에 입각한 글로벌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높였습니다. 2010년 들어서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꺾어졌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갔죠. 예, 왼쪽에 위에 그림을 보시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이죠. 앞으로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리스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난감한, 저희 연구자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로 대두되고 있는 게 한일 간의 협력, 한일 간의 비즈니스를 재평가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동안 70년 동안 높게 쌓였던 경제 산업적인 구조적인 유사성, 그 다음에 비즈니스 협력에 대한 인플라의 정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대중국 리스크를 해치하고, 그 다음에 공급망을 강화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성장 동력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재평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통합체인 RCEP입니다. 지난해 2월 달에 이 RCEP은 발효가 돼서 출범을 했습니다. 저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 RCEP은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상징적인가 하면은 바로 한일 간의 FTA라는 겁니다. 98년부터 시작해서 24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이 한일 간의 FTA가 RCEP을 통해서 성사됐다는 겁니다. 물론 관세 양호는 상당히 낮습니다만 양국 간의 제도적인 통합체가 형성됐다는 것은 한국도 일국도 양국 기업 또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엄청난 큰 베네핏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이 RCEP 체제를 사용해서 활용한 그 빈드로브 7월까지, 금년 7월까지 약 57%입니다. 옆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시켰는데 보면은 66%입니다. 요 활용률이. 한국은 반대로 36%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은 좀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CEP을 통해서 또 다른 국제사회에서 경제통합체로서의 그런 한일 관계가 과거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조금 전에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국의 정책, 즉 스타트업의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아까 정책적으로 뭔가 표를 얻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과거에 일본의, 과거에 한국의 벤처
관련된 지원 정책과 또 다른 측면, 완전 다른 측면에 한국의 금년 8월 달이죠. 8월 달에 한국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패러다임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난해.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정경련에 해당되는 경단련이 먼저 앞서서 그거를 지난해 제안했다는 것은 엄청난 획기적인 그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일본 대기업 집단에서도 이 스타트업의 중요성, 왜 한국도 일본도 뭔가 신선장, 새로운 성장, 새로운 주역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아까도 후카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과연 아까 우리 이병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가치가 뛰어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그리고 R&D 투자 모든 것을 스타트업 출신이 글로벌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산업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무역통상 환경에서도 모든 안고 있는 과제는 똑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과제의 동질성도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서로 연계하는 게 하나의 큰, 또다시 우리가 한국, 일본이 경제가 또다시 지속적인 성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창업 생태계,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한계점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글씨를 많이 집어넣은 이유는 제가 많은 것을 오늘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고, 언제든지 우리 일본 측 연구진들 또 한국 측 연구진들에게 문의를 주시면은 성실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도 권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아마 이거는 오 원장님께서도 아마 옛날에 아마 어느 스피치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책금융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타트업의 생태계입니다. 벤처도 그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이나 규제 덕분에 민간 투자 부분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리고 또 IPO 중심의 엑스트도 일본과 한국 똑같습니다. 거의 70%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대기업들은 CVC는 어떻게 활성화돼요? 절대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목적은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사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사업에 다각화입니다. 그걸 가지고 투자 수익이 없다면 결코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양국. 이걸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 선순환 투자에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규제 장벽이 심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스타트업에서 해갖고 실패하고는 사회적인 실패자로 우리 공 교수님께서 일본에도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등이 하나의 큰 창업 생태계의 즉 스타트업의 성장과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만 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벤처 투자 현황과 일본의 벤처 투자 현황을 좀 예를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 벤처 캐피탈의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입니다. 그러나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정책금융, 즉 정부 주도의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나 이 정책금융의 투자도 증가세가 꺾였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투자는 획기적입니다. 10년 만에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가 10배나 늘어났습니다. 8,770억 엔입니다. 여기 지금 조엔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좀 못합니다. 어게인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8,770억 엔이 2022년 실적입니다. 일본 벤처 투자에. 이거를 환산하면 약 한 7조 8,5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예.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걸 사실인데, 자, 막대합니다. 우리 고 교수님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게 일본의 현황이지만, 자, 그나마 옆에 한번 보시면 OECD 국가 중에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은 거의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20권입니다. 22권. 그렇죠? 21년 기준으로 보면 OECD 0.06%. 그나마 한국보다는 한국도 조금 높습니다. 0.26%이기 때문에요. 별 차이는 없겠지만요. 자, 그래서 협력 가능성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뭘 가지고? 약점보다는 강점을 가지고 찾아보자. 자, 강점이 뭔가? 자, 한국은 높은 창업률. 아까 우리 국가교육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엄청나게 정말 창업하기 힘든. 그 창업을 의식적으로 창업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사회적 기반적인 고용 시스템이 일본에 뿌리 있게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한국의 입장이 좀 다른.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인재가 풍부하다는 점. 너도 나도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IT 기반의 혁신 기술 스타트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일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어려운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초연구, 응용연구의 기술 기반이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제가 학교에 가기 전에 추정 연구기관에서 항상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어딜 가느냐? 바로 일본의 정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에 가게 됩니다. 그들의 메커니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초연구, 응용연구의 핵심이 대한민국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연계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상업의 성과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 부분을 가지고 한일 양국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면에 새로운 무역통상 환경에서 협력 또는 비즈니스 연계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일본의 금융 섹터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일본 현지에서 창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국의 스타트업이 교류 협업하면서 이끌어내는 그러한 부분이 한 가지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금융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장 규모 측면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일본과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좋은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협력을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산 요소의 글로벌입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의 특화된 부분을 일본을 통해서 일본 시장을 통해서 글로벌을 그런 다음에 다른 시장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진출하다는 그런 부분인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가지의 제가 한일 협력 방향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6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정책의 실용성 측면에서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게 한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산업협력입니다. 이것은 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 일반 연구개발, 그 다음에 일반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도 이미 한국과 양국 간의 기업 간의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서 산업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시적성은 어느 협력보다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수반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AI 수소 등 이러한 생산 산업을 공동 거점화시켜서 연구개발 플랫폼을 만들고 또 제조 기반 플랫폼을 만들어서 상호 협력하는 여기에는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또 다른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교류가 여기서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일본의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과 그 다음에 한국의 제조 관련 그리고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간의 협력 그 다음에 한국의 대기업과 일본의 스타트업 일본의 대기업과 한국의 스타트업 간의 협력도 모색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권 교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한국도 그렇고 일본의 스타트업의 가장 취약한 애로사항은 자금 조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8일부터 한 디지털 우리
2023에 가서도 그 얘기를 물어봤던 자금 조달. 두 번째는 뭐냐? 정부의 비대 질서.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낸다. 내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어디서 그러면 서포트해 주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스타트업의 성장의 핵심은 자본 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펀드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결정 요인이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기술 개발입니다. 그게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두 번째는 사업을 성공해서 자금 회수가 가능할까? 이게 불확실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자금 조달은 부족한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공동펀드 조성이고 운영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신한은행이 한일양국의 스타트업에 이미 공동펀드를 투자를 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7년도 제가 이 NTT 도코모 그 다음에 KT 프리텍 요 간에도 일단은 공동펀드 조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금 조달 문제와 똑같은 애로사항이 바로 정부의 부족입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한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의 교류 활성화가 바로 이 세 번째 협력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서로 연계하고 보완해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지정하고 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프로덕트 부분에서의 이노베이션도 같이 추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데 진출하다 보니까 정말 막연하더라. 뭐가 필요하냐? 바로 POC라고 그다음 PMF라는 바로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을 증명하고 그러니까 내가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지 시장에 맞는 경영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노하우라든가 경험을 어떤 사람을 내가 채워야 되느냐. 이 모든 부분이 막막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 그 다음에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의 교육 활성화가 그걸 어느 정도 해소시켜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힘의 불균형도 시정이 돼야 됩니다. 대기업보다 교섭력이 취약한 이 스타트업 자체 이거를 어느 정도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그 글로벌화의 측면에서 바라본 협력입니다. 일본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국내 스타트업이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정책적으로. 그래야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스타트업은 한일 모두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 확장 단계 그리고 나서 스케일업 돼갖고 그 다음에 유니콘으로 탄생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금도 물론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한일 기업 간의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를 통해서 많은 지원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스타트업은 결국은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는 GBC라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수출을 담당하는 전초기지로 담당하는 천병 역할을 하는 GBC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개가 있는데 바로 이 스타트업에 유치를 하고 스타트업의 진출을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 주체뿐만 아니라 바로 중기부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의 역량을 풀가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일본 내에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쿄에. 그렇죠? 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GBC 센터가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요코하마, 코베 저는 상당히 많은 거점을 확보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즉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모두를 서포트할 수 있는
진출하고 유치를 서포트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번째는 제3국의 공동 진출입니다. 조금 이 가능하겠냐라고 말씀하겠지만은,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제3국에서 석탄 자원을 개발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서로 공동으로 개발하고 한 사례가 수백 건입니다. 예, 아마 수시은행이라는 결과 다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은 이미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 비즈니스의 연계에 들어가는 수익 창출이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도 한일 양국에서 양국이 3국의 공동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현지의 비즈니스 연계를 할 수 있는,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현지 기업들과 스타트업, 대기업과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만들 수 있다는 부분. 근데 다만 한 가지, 공적 자금도 이 스타트업이 지금까지 공적 자금은 대기업이라든가 중견 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럼 왜 스타트업을 사용이 안 될까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주 참여자로 반드시 포함시키는 그러한 법 제도적인 틀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인데 인재인데요. 무겁습니다.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떠한 인재를 육성하느냐. 창업 뒤에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서 정말 의욕과 내가 창업하겠다, 기업하겠다라는 그런 한국의 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기와 확대기에 들어서게 되면 또 다른 해외 진출을 고려할 때는 또 다른 글로벌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그 성장 단계별로 조직이라든가 체계라든가 그 역량을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강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서 언어, 그 다음에 문화적인 차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식, 그 모든 것을 어때요? 정통한 인재를 육성을 시켜야 되겠죠.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재 부분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서둘러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6가지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정책의 시적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가지고 봤을 때 우선적으로 스타트업의 공동펀드와 산학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대기업 간의 한일 간 협력, 그 다음 벤처캐피탈의 교류 활성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상호 유치하고 일본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면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럼 어떻게 추진해? 자, 우선 가장 정책적 실현성이 뛰어난 바로 산학협력과 공동펀드를 내년도 상반기부터 제안할 액션 플랜하고 아젠다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에펙회의에서 한일 양국 간에 이 정서가 완전히 복원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과거와 또 다른 양국 간의 관계가 이미 세팅이 된 상태. 제가 이번에 출장 갔을 때도 일본에 출장 갔을 때도 완전히 일본의 정부 기관에서 대하는 그런 자세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내고 단계별로 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의 한일 양국의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현황입니다. 지원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주체가 그 기업 문화, 기술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이 세팅이 돼서 그 다음에 상호 투자가 이루어지고 엑시트가 발생하고 또다시 지원 주체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지원 주체는 투자가 이런 선순환의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생태계만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매끄럽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자, 6가지의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 6가지의 산업협력이 성과가 가셔야 되고 목표가 달성된다라면은 이러한 그린색의 박스처럼 결국은 양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이 스타트업의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유니콘 기업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나서 그거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느냐,
목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한일 양국의 경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잠재 성장률이 갈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정체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주역이 없으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찾지 못한. 자, 왼쪽은 바로 새로운 주역이 또다시 정체되면 또다시 그거를 성장을 끌어올리고 또 정체되면 또 성장을 끌어올 수 있는 주역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글로벌 스타트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아까 우리 이병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2022년 기준에 전 세계의 기업 가치 톱10의 8개사가 바로 글로벌 스타트업입니다.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엔비디아, 페이스북 모두 애플,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50%가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75%가 스타트업이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2%가 R&D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이걸 우리가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자, 하나의 외부 경제로서 일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로서 시간 압박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그 스타트업 생태계의 어떤 통합, 그러니까 시장을 통합하고 자금과 인력이 통합되고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안에서 한국의 대기업과 일본의 스타트업 간의 협력, 일본의 대기업과 한국 스타트업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두 개의 생태계가 하나의 더 큰 생태계로 이렇게 통합돼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의 이제 그 기조 주제 발표를 토대로 해서 잠깐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하고 나서부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앞으로 한일 간의 그 글로벌 비즈니스 스타트업 생태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5분 같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우선 그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 이용배 교수님하고 권혁욱 교수님은 아까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토론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그 이지평 교수님께서 나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센슈 대학교 교수로 계신 김영각 교수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스타트업 업계 단체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지용 본부장님. 아마 그리고 이 서울시의 일종의 그 투자 유치 이런 걸 담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혜경 인베스트 서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최근 저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한양대학교의 배태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우선은 그 토론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분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스타트업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 본부장님하고 인베스트 서울의 김혜경 본부장님께서 좀 그 두 분이 제안하신 어떤 과제에 대한 소감 내지는 의견들 플러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뭔가 새롭게 제안하실 것이 있는지 중심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두 분한테 각각 한 5분 정도씩 안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영 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사업 전략 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지영입니다. 우선 이 분야에 있어서 정말 내노라는 되게 전문가분들과 같이 패널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어떤 연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현장에서 이제 그 보는 시각에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차장님께서 굉장히 그 청중들을 사로잡으라는 그런 컨디션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신 제안들은 기본적으로 그 저는 되게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단 그 한일 간의 공동 이제 펀드를 조성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한국 대기업 혹은 이제 일본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생태계 내에서도 굉장히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 사실은 최근에 DX 분야로는 일본 쪽에 진출한 스타트업들이 사실 상당히 많긴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일본 진출을 이미 진행하고 계신 데들이 상당히 많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렌트카 뭐 예약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좀 디지털 전환이 안 돼 있는 분야에서 특별히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관광이 많이 열리면서 특별히 이제 관광 스타트업들 분야에서 그런 부분을 좀 디지털 전환하는 그런 솔루션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실질적으로 좀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같은 데들도 지속적으로 일본 내 무슨 데모데이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대기업과 연계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한국은 최근에 이제 CBC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CBC를 설립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견기업들도 이제 CBC를 설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제 니즈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되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뭐 굳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네라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거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일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금 이제 일본 정부의 이제 굉장히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좀 목표로 인해서 그 이제 스타트업들 굉장히 이제 양성하고 육성하겠다는 이제 그런 정책들은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창업 생태계가 우리나라처럼 일단 이제 빠르게 많은 창업가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환경들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일본의 대기업들 특별히 좀 글로벌 사업하는 일본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스타트업과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 니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이제 컴업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감지가 돼서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일본의 대기업과 아까 이제 제3국 진출 말씀하셨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글로벌 진출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라쿠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컴업에 와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 만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양 국가가 그 글로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용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도 갈 길이 굉장히 먼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아산 나눔 재단이랑 같이 이제 베이는 컴퍼니랑 같이 이제 발표한 이제 그 저희 스타트 코리아 정책 자료에도 보면 한국에서 창업해서 글로벌로 나가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들의 수가 대한민국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등록된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들만 해도 2만 개, 3만 개가 넘어가는데 3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숫자가 싱가포르에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예, 해외 창업가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거의 2,000개 가까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글로벌리 다들 계획은 있지만 글로벌에 대한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제 스타트업의 역량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있어서 스타트업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국내 VC가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해외를 끌고 가는 케이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VC들의 글로벌 역량도 사실은 되게 크지 않아서 그 국내 VC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워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이다. 아니면 글로벌 VC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해서 가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이유들은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이제 국내 시장 규모를 얘기를 하셨는데 국내 시장 규모가 작다고도 볼 수도 있고 크다고도 볼 수가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냥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싱가포르나 이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 자체가 작으니까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성장을 하려면. 예. 근데 국내에서는 특별히 이제 B2C나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플랫폼 중심으로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해왔는데 그 적당한 거죠. 어느 정도 성장하기에 적당하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B2C로 글로벌리 나가는 건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시장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유니콘들이 다 B2B고 테크 기업인데 국내에는 유니콘들을 보면 사실 테크나 B2B 기업들이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 그렇게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국이 그런 어떤 테크 분야라든지 B2B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키우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야 같이 공동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B2B로 갈 때 사실은 기업의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 어디거나 이제 니즈가 비슷한 부분들도 많고, 테크 분야도 섹터로 나가면 사실 이제 환경이나 기후 분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이 사실은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기술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좀 더 이제 특화해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테크 분야라든지 B2B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그 분야를 좀 갖고 가는 게 글로벌 전략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투자 환경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이제 VC 그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환경이나 기후 쪽은 계속 임팩트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리 투자 환경은 그쪽 분야에 굉장히 아직도 많은 스타트업들을 찾고 있고 굉장히 기회가 많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쪽 분야를 좀 공략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뭐 일단 뭐 좀 생각나는 것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뭐 좀 더 토론하다가 또 생각나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유망 분야로 진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굉장히 그 한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그 스타트업 지놈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그 리서치 기관들에서 서울의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또는 상하이 뭐 이런 거에 이어서 세계 한 5위권의 그런 생태계가 서울에 조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김혜경 팀장님께서 서울은 어떻게 글로벌라이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어떤 연결성을 추구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서울에서 투자 마케팅 팀을 맡고 있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인베스트 서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가 작년 2월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발족을 하신 그런 기관입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인베스트 코리아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서울시의 지방정부 차원의 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기관들을 IPA, Investment Promotion Agency라고 부르고 있고, 이 IPA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해외 기업의 그 자국 내 진출,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뭐 또는 어떤 자본의 유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보통 해외 기업이 온다고 하면은 뭐 공장을 짓는다던가 시설을 갖다가 여기에서 확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글로벌 본부를 서울에 이렇게 유치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서울시가 좀 전략적으로 그런 자본 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뭐 서울시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도 조성이 되지 않고,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서울시는 어떤 스타트업들,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그들이 글로벌화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의 그 우리나라의 한 70%가 서울에 있고, 또 벤처 캐피탈의 70%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의 한 축을 우리 서울의 어떤 유망한 기업들의 해외 자본 유치를 돕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지원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스타트업들의 글로벌화, 자본 유치 이런 쪽을 이제 굉장히 미시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이 자리에 제가 왜 오게 되었을까라고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이러한 그 하나의 액션을 저희는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본의 투자자들을 저희 서울의 스타트업들한테 많이 이렇게 이제 좀 선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 일본의 VC 시장 과연 있을까? 우리는 항상 미국, 뭐 유럽,
중국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을 주로 소싱을 해서 서울에는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렸는데 한 작년부터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먼 나라, 이웃 나라, 정말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다 주제 발표하셨다시피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많이 발전돼 있지 않을 거야. 대기업을 선호하고 주로 이제 그런 그 위주로 경제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안 했는데 의외로 몇몇 좋은 VC들이 저희에게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9월에 서울시의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Try Everything이라는 그런 그 페스티벌이 있어요. 아까 컴업을 하셨지만 또 서울시는 Try Everything이라는 그런 스타트업 축제가 있는데 일본의 CBC라고 이제 CBC와 벤처 캐피털리스트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파크샤 캐피털이었고 또 도쿄의 최대 민영 방송사인 TBS의 CBC 암을 불렀었고 또 그 다음에 세일스포스, 미국이죠 물론 그 세일스포스지만 세일스포스 재팬의 그 지사장님을 모셨었고 또 W 펀드라는 곳의 그 벤처 캐피탈 일본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한 그 벤처 캐피탈을 저희가 모셔서 서울 기업을 선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AI, 일본의 AI였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저희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 분야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90개 정도의 그 기업 풀을 드렸더니 그 중에서 38개의 기업을 먼저 숏리스트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내가 조금 더 이 기업들하고 만나고 심층 미팅을 하고 싶어 해서 이제 딱 찍었던 기업 숏리스트 중에서도 오프라인 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찍으신 기업이 12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그 만남을 저희가 주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이렇게 제가 복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역시 일본 VC와 저희가 그동안 이제 알고 있던 또 미국 VC하고는 굉장히 기업을 보는 그 관점들이 달랐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일본의 투자자들은 한국의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고 또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정보의 비대칭이 아까 이제 발표를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기관이 이제 펀드도 좋고 POC 프로그램도 좋고 다 저희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이 두 생태계 간에 소위 말해서 저는 뭐 듀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만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판을 깔아주는 일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겠다라는 저는 좀 그런 미시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공공이고 정부인데 저희와 같이 소위 말해서 이제 중매를 설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일본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역할을 지금 인베스트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얼마 전에 중동에 요즘 중동 굉장히 뜨지 않습니까? 중동의 허브 71이라는 곳하고 저희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허브 71은 아부다비에 있는 스타트업 창업 허브 같은 곳인데 그렇게 했고요. 또 미국하고는 바이오 쪽에서는 CIC가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CIC하고 저희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도 저희가 앞으로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개별적인 그러한 것도 좋지만 같이 어차피 그 government driven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그런 어떤 것이라고 하면 같이 government 대 government 이렇게 해서 같이 파트너십으로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두서없이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떤 그 조금 현장에서의 미시적인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본의 파트너로 지금 가셨나? 그 제트로? 서울 오피스도 있던데 거기를 통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의 이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나 이 협력이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아까 물론 그 이전 산업화 시기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협력이 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 제 1차 벤처붐 당시 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그때 투자회사에 있었는데, 제가 재팬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코업이라고 하는 JAIC라고 이제 약칭되는 그 회사가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일본의 무슨 금융기관들이 만든 벤처 투자 회사였어요. 그 회사의 서울 오피스하고 제가 같이 이제 공동 투자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아까 좀 투자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그랬는데, 되게 수익성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는 일본 경영진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수익이 안 내도 일단은 먼저 투자부터 해가지고서 가입자 모으고 이런 식의 비즈니스에 익숙한데,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이 익숙한데, 반면에 일본의 중고거래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다 수수료를 이미 챙기면서, 그러니까 적더라도 수익성 있는 거, 점진적으로 키워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서 약간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지평 교수님하고 김영각 교수님이 또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 이지평 교수님은 한국에서 지금 교수하고 계시지만 일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고 일본 통이시죠. 그래서 두 분께서 또, 그리고 김영각 교수님은 지금 이제 한국 분이시지만 또 이 센슈대학교 일본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양국의 이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앞으로 우리가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지평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이지평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한일 간에 굉장히 좀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다른 면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금융 측면에서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이 생태계의 이제 현실화가 조금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그러한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의 발전으로 이제 한일 협력으로 촉진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일본 개은행 지점장하고도 만났는데, 이제 일본 개은행이 상당히 이제 벤처에도 관심이 있고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군데가 실패하면은 이제 은행 안에서 그러한 이제 조직이로서 이제 또 살아남기가 힘든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가 우리나라도 좀 어렵습니다만 일본이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본하고의 교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국에서 검증된 부분이 이제 글로벌화로 나갈 때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이제 유통업에 IT를 활용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외국으로 진출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일본의 유통업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배달 문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현지화하면서 들어가는데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ICT 기반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일본이 ICT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ICT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유통업이나 소매 쪽에 좀 포커스, B2C에 포커스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일본으로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B2B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나 일본이 이제 제조 강국으로서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중요한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우라노스라는 이제 B2B 플랫폼, 이제 B2C 플랫폼은 세계적으로 구글이라든지 미국계 기업이 장악하고 있지만은 일본이 이것을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구축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그러한 플랫폼이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공개적인 문화가 좀 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B2B 플랫폼이 왜 안 되냐, 데이터 공유가 안 되냐. 물론 저도 LG에 33년 있었습니다만 LG, 삼성, SK 이런 기업이랑 아니면 스타트업 전부. 근데 서로 제조업 데이터 공유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일본이 그렇게 이제 B2B로 플랫폼으로 우라노스로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데 이제 생태계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경우에도 뭐 정부가 어느 정도 하면서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 최소한 이제 전자산 자동차의 어떤 분야의 데이터는 글로벌하게 공유하면서 이제 일본하고도 B2B 플랫폼에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본의 문화로서는 이제 사회적 기여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사실상 스타트업에서도 이제 딥테크 글로벌한 이슈에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인가라는 측면. ICT는 이제 미숙하지만은 이제 기초 기술, 예를 들면 미생물만 몇십 년 연구했다라든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헬스케어를 한다든지 이러한 꾸준하게 기술을 축적을 하고 이것을 사회에 기여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제 성공하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이 순식간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딥테크 그러한 이제 기초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제 성장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관점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배터리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것이 클러스터 자체가 한일 간에 협조를 하고 일본 소부장 기업들도 반도체 클러스터나 배터리 클러스터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결국은 스타트업을 확장하면서 또 탈탄소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강화하는 것이 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결국은 생태계라는 게 한두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그 지역에 특화한 클러스터가 뭐 성장했을 때 뭐 실리콘밸리도 그렇습니다만 ICT로 하고 뭐 우리나라의 뭐 경기도나 이런 데가 반도체에 심화시키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뭐 생겨나는 부분이 이제 육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생태계 융합 측면에서는 일본하고의 조금 더 오프라인을 통한 이제 연구 교류라든지 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뭐 교수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의 어떤 변화 주기에 따라서 그걸 뭐 단주기 기술,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는 기술, ICT 분야와 같이, 그 다음에 소재라든지 아까 그 의학이라든지 이런 그 기술 변화가 굉장히 점진적이면서 누적적이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장주기 기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한국은 어떤 국민성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상당히 단주기 기술 혁신을 잘하는 국가이고, 반면에 일본은 좀 느긋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장주기 기술에 특화되어 있고 거기에 장점이 있는데, 그 둘을 그러니까 융합하면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게
아까 최지영 팀장 본부장님이나 이지평 교수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테면 일본이 갖고 있는 로봇 기술이라든지 자동화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 솔루션을 붙이면 이른바 그 창고라든지 이런 그 물류 시스템, 서플라이 체인을 스마트화하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분야가 앞으로 가능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그 김영각 센슈대학교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일본의 센슈대학에 있는 김영각이라고 합니다. 약간 코에 그 목소리가 좀 낮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병헌 교수님께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데, 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이지평 교수님과 그 다음에 최 본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그 이근 교수님 이제 분석이 좀 자세한데, 거기 보면은 단기 기술로 한국은 이제 캐치업을 했죠. 선진국에 캐치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계속 하겠죠. 계속 하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회 전체적으로 벤처 캐피탈도 그렇고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 빨리 회수를 하는 경향이 한국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치업이라는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파이낸스 면에서도 그렇고 단기적인 기술들을 요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게 B2C 그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졌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상당 부분 천천히 기술이 진화되면서 이게 앞으로도 급격하게 다른 게 대처하지 않을 그런 기술들을 더 선호하고, 투자기관도 당연히 그런 거에다가 더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B2B가 훨씬 강하게 되는 그런 거다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 개의 시장을 갖다가 통합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정말로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다 그 B2C, 그 다음에 그 기술 주기가 짧은 거에만 투자를 하면은 그것만 있는 거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넓은 그 제조업의 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B2B의 스타트업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훨씬 많은 건 일본일 테고요. 그 반대도 물론 얘기할 수 있죠. B2C나 그 기술 주기가 짧은 것에 대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아이디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또 한국 시장에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그 배터리 기술로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옛날에 상이오라든지 파나소닉 같은 그런 것들이 배터리 기술을 굉장히 활용을 해가지고 처음에 치고 나갔었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LG하고 SK하고 삼성이 그걸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는 그 아몰레드라고 보통 부르는 그 기술이 원래 이제 일본 소니에서 만들었었는데 이게 삼성에서 이용을 하고, 한쪽에서 한쪽으로가 넘어가는 그런 구조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걸 통합을 했을 때에는 훨씬 더 큰 시너지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보가 부족하다, 이건 너무나도 그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내에서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전체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B2B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막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일본에서 B2C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움직임이 굉장히 힘들 때에 한국에서 그런 아이디어와 파이낸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때 굉장히 서로 외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최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스타트업 부분, 그러니까 시드 단계죠. 그때부터 한일 간의 정보 교류를 하고 연구자 간의 교류를 하고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교류를 할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정보 교류 플랫폼에 대해서 아까 그 우리 발표해 주신 이용배 교수님도 그 부분 강조를 해 주셨었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잘못 정부 오늘 정부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정부 산하 기관에서 무슨 플랫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해요. 거기에 공공 플랫폼으로. 그거 망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런 그 한국의 스타트업을 일본에 소개하고 일본의 투자자들을 또 한국에 소개하는 플랫폼을 하는 스타트업을 키우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키워서 스타트업이 하도록 해야지, 그거를 또 정부가 무슨 웹사이트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한 3년쯤 되면 먼지가 팍 쌓여가지고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또 정책 분야 최근에까지 연구 많이 하신 배태준 교수님 말씀을 듣고요. 듣기 전에 좀 우리 지금 스케줄상으로 보면은 시간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태준 교수님 말씀 끝나고 나서 사실 여기 그 플로어에 보면은 뭐 우리 숙명여대 이영호 교수님 와 계시지만 이영호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 한일 관계, 이 국제 경영이라든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플로어 말씀을 두세 분 정도 듣는 시간, 배태준 교수님 말씀 듣고 나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의 배태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면서 뭐 그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왔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 훌륭한 그 기조 발표, 그리고 너무나 이 교육이 많이 되는, 저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런 주제 발표를 듣고 좀 더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옛날 생각도 좀 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예전에 사회생활 처음 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일본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입사원 교류회가 있어가지고 JFE라는 철강 그 제철소하고 신입사원 교류회를 이제 하면서 거기 도쿄도 방문하고 우미호타루 그 해상 휴게소도 방문하고 그래서 좀 놀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올해 초에 이제 또 일본을 한번 여행을 개인적으로 갔었는데요. 이제 그때 느꼈던 거랑 약간 저는 조금 느낀 게, 약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났던 일본이 지금 약간 조금 빛이 조금 어두워졌다는 그런, 이게 좀 마음적으로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지금 저는 좀 스타트업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일본이 너무 전통을 좀 고집하다가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지금 약간 조금 빛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같은 기회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오늘 그 두 분 후카이 교수님의 경제 분석을 보고 저희가 그냥 감으로만 느꼈던 거를 실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예전에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기업 집단 간의 파워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였다면, 이제 세계공황 이후에 지금 이 독립기업 간의 자원 배분으로 인해서 효과가 다시 증가되는데, 일본이 지금 스타트업에서는 약간의 이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공부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권혁욱 교수님께서 한일 간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협력을 한다 보면 굉장한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보여주시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정책의 효과성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좀 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좀 더 쉽고 효과가 좀 더 높을 게 뭐가 있을까 좀 나름대로 막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제 개인적인 그 경험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스타트업이 이제 막 생겨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단계에서 하기보다도 그 전 단계에 있어서 예비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학생 단계 또는 교육 단계 또는 산업체,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교류가 조금 더 활발해져 가지고 일단 좀 세계관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전부 다 그 아이디어가 본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거에서 발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일본의 우미호타루 휴게소를 봤을 때 여기도 어떻게 바다에다가 이런 거를 지었을까 깜짝 놀란 것처럼 이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학자 또는 산업계 이런 뭐 교육계 이런 쪽에서부터 미리 좀 이렇게 활발한 교류가 있어가지고 좀 더 깊은 그 뭐 정책이나 이런 그 피상적인 거 말고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문화 이런 거를 조금 보고 듣는 기회가 좀 많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그 교류를 할 때도
이 보다 좀 더 깊은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의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육도 역사나 이런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그동안에 있었던 협력의 성공 사례라든지, 그리고 이 남이 보지 못했던 거를 봤던 이런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우리 사회 전반의 교육이나 이런 게 좀 홍보나 이런 게 많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또 하나 또 제안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보자면, 공동 그 펀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스케일업이 되다 보면 이 개별적인 그 공동 펀드로는 한계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모태 펀드처럼 한일 공동 펀드 오브 펀드를 마련해 가지고 한일 각국에서 이제 펀드 오브 펀드만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GP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하다 보면 좀 더 이제 그 펀드의 규모가 더 커지고 지속성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학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겪게 되는 그 스타트업이 느끼는 그 뭐 노하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공동 연구가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의 VC와 한국의 스타트업의 뭐 문화적 차이에 의한 무슨 뭐 어떤 성공과 실패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뭐 스타트업 창업자의 뭐 문화적 차이에 의한 무슨 성공과 실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그 결과가 바탕이 돼가지고 정책에 반영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서울 로보틱스라고 하는 3D 이미지 프로세싱 해가지고 그 비전,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스타트업인데 서울에서 창업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 창업자들은 글로벌하게 많은 그 미국 엔지니어도 있고 일본에서 온 친구도 있고 이렇게 심지어 중국에서도 와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은 이 생태계의 통합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마지막 우리가 지향점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고 자라서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하는 기업가들하고 한국을 또 이해하고 한국의 기업가들이 공동으로 창업하고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펀드가 투자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훨씬 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결합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시간상 보니까 한 2분 정도, 3분 정도 그 플로어 코멘트를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2분 말씀 좀 듣고 그 다음에 또 마무리 말씀 듣는 그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좀 의견이나 가능한 한 좀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분 정도만 하시겠다고 하면은 3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네,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허철우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짧게는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생태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뭔가 하면 국제화입니다. 아까 싱가포르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벤처를 잘하는 것은 자체 시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인큐베이터인 실리콘밸리에 어마어마한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싱가포르 대학은 그 중국 청와대학과 분교를 교환하면서 중국 최고의 그 기술을 흡수하고 있고 또 중국은 199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나라입니다. 물론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한국이 미국에 가장 유학생을 많이 보낸 나라인데 지금은 한국이 중국, 인도 다음에 3등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때까지 큰 것은 일본의 기술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그 많은 기술을 받아왔고 또 60년대 미국의 이민이
10만이 안 되는데 지금 10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가 대우나 일본과 경쟁해서 이기는 데는 재무교포 과학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재벌의 리더만 보지 그 속에 활약한 그 과학자들은 재무교포 과학자들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실 국제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하는 그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중국이나 이스라엘은 다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는 국제화하기 때문에 정보의 최신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벤처의 생명인 기회의 창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영어를 어려서부터 이제 배워주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저기 그 고지 교수가 MIT와 일본 그 대학 졸업생이 이제 벤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말씀하신데 이거 문화입니다. 중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제 제외 화교나 이런 데 미국에서는 가장 우수한 두뇌가 벤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장 우수한 두뇌는 의과대학 가고 다음에 관공서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남으면 대기업 가거나 공기업 가는데 중소기업에 벤처 안 가려고 합니다. 일본도 뭐 그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문화의 문제 이것도 생태계 조성에서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구체적인 생태계에서는 벤처 입장에서는 벤처가 크면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에인절 캐피탈이 있어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컨설팅 해주고 그다음에 네, 이제 거기 필요한 자원을 대주는데 우리 그것이 있는가? 네. 3년 내지 7년 후에는 또 죽음의 그 데스펠리겠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것도 그 에인절 캐피탈이 상당히 도와주는데 그런 것도 그 자본 투자라든가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도 생태계 조성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 허철무 교수님의 코멘트는 아마 우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 여러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인공지능협회의 전문위원을 맡고 있고 ICT나 아니면 버추얼 리얼리티나 아니면 인공지능 쪽에 이 딥테크 쪽에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일협력반의 정보를 처음으로 메일로 받아가지고 그냥 용인에서 여기까지 달라고 좋은 말씀들을 너무 주셨고요. 저는 현업에서 그들을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것들을 정리한 것들만 여기 와서 정리한 것들은 중국에서 제가 3년 동안 기술이전 국제 기술이전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적도 있고 베트남에서 12월 4일 날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그런 협력 관계를 MOU를 맺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영역들이 꼭 한일 간의 영역적 지역적 결합이라는 좌판형이 아닌 속성값들의 연결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생태계적인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셨고요. 텍베이스의 딥테크를 잘 셀렉션해서 정말 선수를 만들어야 되는 동네 축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프리미어 리그에 나갈 수 있는 레벨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것, 그냥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 너무 난해하지 않느냐.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현업에서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역량 강화에 있어서의 크로스 매칭이라는 서비스 기반에서의 그들의 기술 사업화에 대한 교육과 역량을 어떻게 해서 정말 그들을 매니지먼트 할 것이냐라는 이런 것들은 좀 연구자적인 입장에서 좀 베이스가 깔리면 좀 나이스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들어갔을 때 부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 관계 두 분 주제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 말씀을 간략하게 듣고 그 다음 순서로 가죠. 우리 이용배 교수님부터 할까요? 네. 대신 짧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토론회에서 또 코멘트 해주신 또 분들을 그리고 또 플로어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상
연구를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좀 발에 땀이 나도 좀 뛰어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일단은 그 범주를 먼저 해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출구가 보이겠고 그걸 출구를 가지고 또 다른 영역이라든가 속성이 있는 부분으로 또 발전시켜 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찾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데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맨 마지막 부분에 한일 스타트업 쪽에 공동 그 시장 진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핵심은 탈탄소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모색을 해야 되는 게 전 세계적인 국가들의 관건인데, 근데 그게 관련해서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그 처리 기술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현지 쪽에 그러한 그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부분들하고 한일 스타트업이 같이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일본과 한국의 그런 투자 부분들의 그런 원활한 선순환 구조가 만약에 어렵다라면은 다른 방법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지병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명확한 거를 일본이 한국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명확한 것을 먼저 추진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또 코멘트 하신 우리 배 교수님께서도 자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한국 중소기업 부가 전에 중소기업청하고 일본 중소기업청이 야 우리도 대국적으로 중소기업 간의 성공한 사례를 대대적으로 알리자라고 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흐름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우리 본부장님 싱가포르와 한국 일본의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벌써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오픈 플랫폼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전 국토의 글로벌화, 오픈 이노베이션화 이걸 추구하면서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실리콘밸리라든가 모든 지역에서 인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하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이게 하나의 첫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와 조사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권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K-팝 모델로 좀 이렇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20년 전에 우리 이제 후유소나라고 해서 이제 우리 겨울연가죠. 겨울연가가 일본에 이제 20년 전에 방송이 됐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한 프로그램 정도가 일본에서 좀 히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K-팝이라든가 K-드라마가 정말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일본의 어떤 능선을 캐치업하고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일본이 이제 엔카라든가 옛날 그 소방차 수준의 그 노래에 머물러 있을 때 미국의 힙합이라든가 이런 걸 한국이 빨리 받아들여서 빠르게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K-팝의 일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도 일본도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동경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이 K-팝 자체가 이제 한일 간의 협력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일본이 시장을 제공하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이렇게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 잘 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스타트업이라고 할까 그런 동경의 대상을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세계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작이지만 우리가 한 5년 정도 막 이상하게 노조편하면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좀 많이 뒤쳐져 있지만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빠른 그런 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좀 이렇게 움직이면 좀 좋은 결과로 양국화가 참 필요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신 분들이 다 기대를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혹시 뭐 우리 토론자들 중에서 오늘 꼭 말씀 더 추가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못 해가지고서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은 계시나요? 없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그 주제 발표하고 토론 들으시면서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신 우리 그 후카오 교지 교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좀 오늘 토론 내용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그 코멘트나 이런 것 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大変興味深いお二人の方の報告、それからパネルのディスカッション勉強に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一人当たりの GDP がもうほとんど韓国と日本同じになってる、まあ、為替レートによっては逆転が起きてる、それからもう給料もきっとサムソンとか皆さんの方が日本の普通の人よりずっと高いっていう状態になって、である意味でも日本ってこれまで孤独だったんですよね。結局欧米以外で最初に近代的な産業発展をした国でいっぱい侵略もしたりしたんですけど、兄弟ができたっていうことだと思う。兄弟なのか姉妹なのかどちらがお兄さんなのか分かりませんけど、でももう一つアジアで考えられるとすればあと台湾だと思うんですけど、でまあ、ヨーロッパの場合には二度と戦争しないためにフランスとドイツが、どっちが日本がやっぱドイツかな、フランスとドイツがこう共同で、エネルギーの管理っていうところから始まってこう緊密な関係を50年ぐらいかけて作ってきたわけですけど、それと同じことを今やる時期だと思うんですね。地政学的に考えても非常に危険な状態に第二の冷戦のような状態になっている。でそういう意味ではもっと政治の決意を含めて協力関係をして、で今の時代エネルギーではなくてそれこそ我々両方ともそんなエネルギーもないですしグローバルスタートアップの促進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なテーマ、共同で取り組むべき重要なテーマ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私経済産業研究所でプログラムディレクターしている関係もあって中小企業庁の人とも話をす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彼らもどうやってグローバルスタートアップ促進するかよくわからないっていう話を、成功事例よくわからないっていうのを探してるっていうことはよく話します。そういう意味でもそのあたりの共同研究も含めて例えばリエティのプロジェクトなり中小企業庁と中小スタートアップ庁の共同研究なり失敗事例というのもすごく僕おっしゃる通り大事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から生態系の問題ですね。スタンフォードの人と話すと全然日本なんかバカにされちゃって、結局うまくいかないもうわずかな将来性を見込んで、手取り足取り助けるっていうのがベンチャーだっていう話をスタンフォードの人はするわけですけど、そういうのは日本はもう銀行とか全然ダメ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ことを含めて今後一緒に研究できれば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후카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또 우리 그 오늘 행사 주관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오동현 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바로잡게 우리 연구원에서 아마 보도자료를 벌써 이제 사후 자료를 뿌렸는데, 한국 스타트업이 일본에 진출한다, 오동열 원장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고요. 저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양국의 협력이 중요해서 오히려 저는 제3국으로 가자라는 게 항상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한 가지 바로잡고 싶고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정부나 이쪽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국 간의 양국 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기금을 지금 마련하고 전경련과 경단련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기업의
높으신 분들을 모아다 놓고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아마 거기서의 그런 큰 소리보다는 아마 여기서의 이런 작은 울림이 더 실질적인 얘기 같고요. 이런 거를 조금 귀담아 듣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작은 울림이 아마 한국 간의 양국의 미래 100년이 또 다른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으셨죠?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통해서 한일이 협력을 한다면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인 워킹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하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드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Thank you.